일부 바다의 손님. 겨울 바다의 바람은 늘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다. 바다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늘 같은 리듬으로 부서졌다. 그러나 그 무심한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숨긴 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겨울 어촌의 작은 횟집은 유난히 쓸쓸했다. 여름철같이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찾는 어부들만이 잠깐 몸을 녹이고 다시 나가곤 했다. 그런 한적한 횟집에 한 할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첫눈이 내리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복래. 오래 잃은 바닷바람에 씻긴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깊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늘 조용히 들어와 카운터 옆에 서서 사장이 바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장은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다. 이곳에는 홀몸 어르신도 많고 장날이 되면 생선 장만하려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오후 3시, 바닷바람이 가장 차가워지고 횟집 문이 잠잠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녀가 매번 똑같은 주문을 한다는 점이었다. 오늘도 우럭회 20kg 썰어줘요. 사장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20kg는 잔치나 회식 자리에서나 주문하는 양이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매일 사가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양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돈을 내고 기다렸다. 회가 완성되면 묵직한 스티로폼 상자를 양손으로 붙들고 천천히 트럭까지 이동했다. 트럭은 오래된 경운기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지만 할머니는 그 불편함을 아무렇지 않게 견뎠다. 사장은 처음엔 그저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일인가 보다라 생각했다. 어촌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 반찬을 나누거나 누군가가 대신 장을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장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든 건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 규칙적이라는 것이었다. 매일 오후 3시, 동일한 옷차림, 같은 양, 같은 속도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말을 걸면 항상 짧게 웃으며 대답하는 것. 내가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쉴 틈 없이 이어졌고 바람은 유리문을 들썩이게 할 만큼 거셌다. 그런 날이면 보통 손님은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조금 지나자 바로 그 낡은 트럭이 횟집 앞에 멈춰섰다. 할머니는 우비를 목까지 걸친 채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머리칼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장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 이런 날엔 쉬셔도 되는데.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애들이 기다려요. 애들이라는 말은 사장의 귀에 오래 남았다.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 폭우 속에서도 회 20kg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 사장은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어떤 날은 할머니의 손등이 작은 상처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옷이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로폼 상자를 트럭에 싣던 할머니의 손에서 상자가 조금 뒤틀리며 떨어질 뻔했다. 사장은 급히 달려가 상자를 붙잡았다. 그 순간 스티로폼 상자의 겉면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고양이 발자국이었다. 사장은 멈춰섰다. 고양이를 키우나? 그런데 하루 20kg를? 그 많은 양을? 갯벌처럼 질퍽한 바닥에서 찍힌 듯한 조그마한 고양이 발바닥 무늬는 사장의 머릿속을 온종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사장은 횟집 불을 끄지 못했다. 칼을 잡아 생선을 손질하던 움직임도 자꾸만 느려졌다. 할머니가 매일 사가는 20kg의 회, 그리고 늘 반복되는 말. 애들이 기다려요.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절박함 같은 것이 있었다. 날씨가 어떻든 몸 상태가 어떻든 할머니는 반드시 오후 3시에 등장했다. 마치 의식처럼 혹은 약속처럼. 사장은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나 배려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를 지키려는 행동이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서서히 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동네 할머니가 매일 회를 얼마나 사가는 줄 알아? 얼마나? 20kg씩이래. 하루도 안 빼고. 혼자 사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소문은 마을의 골목길을 타고 퍼졌다. 바람이 스산한 겨울이면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남 얘기를 길게 늘어놓곤 했다. 사장은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도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딱히 반박을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사장은 일부러 이른 시각에 횟집을 열었다. 전날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아직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길은 새하얗게 남아 있었다. 그는 유리문 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정오 무렵 먼 길 끝에서 낯익은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직 3시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회를 사기 위해 일찍 이동을 시작한 듯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장은 점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매일 그 먼 산길을 오가며 회 20kg를 가져가시는 걸까? 이제 사장은 더 이상 그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의문은 점점 그리고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서 커져만 갔다. 마치 바닷속에서 자라난 겨울 파도처럼 부딪히고 일렁이고 다시 몰아쳤다. 사장은 결국 마음을 굳혔다. 내일은 반드시 따라가 본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와 다름없는 걸음으로 횟집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은 사장의 눈에도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약해 보였다. 그리고 사장은 직감했다. 이 평범한 어촌의 겨울 풍경 속에 어쩌면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유리문을 닫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다. 그날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불어왔다. 마치 다가올 이야기를 예고하듯 차갑고 묵직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은 모르게 느꼈다. 내일 마주하게 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장면이 되리라는 것을. 이부 의심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바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렁이고 있었다. 갈매기들은 늘 그랬듯이 항구 위를 맴돌고 있었고 선착장에는 새벽 바다에서 돌아온 작은 배들이 천천히 줄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창수의 마음만큼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한 채 새벽부터 횟집 문을 열어젖혔다. 손은 자동으로 칼을 쥐고 생선을 손질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한 사람의 모습뿐이었다. 매일 3시에 나타나는 그 작은 뒷모습. 어제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을 했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이상하게 그의 손놀림마저 굳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이 배수구 안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의심 또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을 여유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초침이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그의 가슴은 조금씩 더 조여드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횟집 안은 한동안 고요해졌다. 유리문 너머 바람이 스며들었고 바닷물과 회, 젖은 장갑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칼을 닦고 있던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2시 50분. 그 순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돌아 나타났다. 이창수의 심장은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어떤 장면이 눈앞에서 막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트럭은 어김없이 횟집 앞에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난 뒤 찾아오는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지켜만 보지 않겠다. 문이 열리고 김복래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옷차림.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유난히 약해 보였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섰다. 눈빛에는 익숙한 안도와 어딘지 모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창수는 말없이 비닐장갑을 끼고 생선 손질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 이 의식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녀가 회를 주문한다는 건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늘은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의 일상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평범한 의식 뒤에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칼이 도마 위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살을 가르는 소리, 뼈에 닿았다가 미끄러지는 감촉.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리듬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리듬이 길게 느껴졌다. 스티로폼 상자에 회를 담고 얼음을 채워 넣는 동안 그는 의식적으로 할머니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피곤이 쌓인 얼굴, 손등에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 그럼에도 회 상자를 받아들 때면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입술의 떨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디까지가 한 사람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누군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일까? 할머니가 돈을 지불하고 인사를 건네고 가게를 나설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대신 문이 닫히자마자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가게 안에는 그와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손질해 놓은 회들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뒤 조용히 작은 승용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낡은 트럭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서둘러 차에 올라 멀찍이 떨어져 뒤를 따랐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리서 따라가자니 놓칠 것 같았다. 바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길가에 보이던 폭우의 풍경은 사라지고 대신 앙상한 나뭇가지와 겨울 논두렁만이 시야를 채워가고 있었다. 트럭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철판처럼 매서운 바람과 길 위의 돌멩이들을 수없이 견뎌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고개 너머로 길이 휘어질 때마다 트럭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때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다.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산속 어딘가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이 회들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불법 유통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몰래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더 어두운 일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인간의 상상은 두려움과 만나면 금세 극단으로 치닫곤 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좋게 생각하자. 사람이 남는 일에 쓰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어쩌면 어디선가 작은 식당을 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몰래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이 그 생각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트럭이 어느 순간부터 포장도로를 벗어나 좁은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그도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어릴 적 산에 나무하러 다니다가 어렴풋이 본 것 같은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흙먼지가 일어 트럭 뒷부분을 부옇게 가렸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이 서서히 붉은 빛을 띠었다. 그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이상 가까이 가면 기척이 들킬 것 같았다. 트럭은 작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는 시야가 트이는 지점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트럭이 멈춰선 장소를 보게 되었다. 낡은 창고 하나가 산비탈 옆에 기대어 있듯 서 있었다. 회색 페인트는 대부분 벗겨져 녹슨 금속색이 드러나 있었고 창문은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는지 비닐과 나무 판자로 대충 가려져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오래된 기계 부품과 누군가 쓰다 버린 듯한 낡은 통들과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 할머니의 트럭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힘겹게 스티로폼 상자를 내렸다. 그 작은 책으로 그 무게를 버틴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끌어안고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문을 미는 순간 안쪽으로 어렴풋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뒤 미묘한 소음 같은 것이 공기 사이로 섞여 흘러나왔다. 어딘지 모르게 여러 생명의 숨소리가 섞인 듯한 느낌. 창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끝은 저릿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고 바로 앞까지 가지는 않았다. 대신 정면에서 살짝 비켜난 방향에서 창고를 바라볼 수 있는 낮은 둔덕 위에 섰다. 거기서라면 문이 열릴 때 안쪽 한 구석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여럿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체라기보다는 작고 둔탁한 실루엣에 가까웠다. 그 순간 그는 어제 스티로폼 상자 위에서 보았던 고양이 발자국 하나를 떠올렸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미약한 이해의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확한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말에 응답하듯 작은 울음소리가 여러 겹쳐지는 듯했다. 이곳이 도대체 어떤 장소인지 그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봐도 되는가. 하지만 이미 그는 되돌아가기 힘든 곳까지 와버린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이 뒤엉켰다. 혹시 동물 학대와 관련된 일은 아닐까? 혹은 불법으로 무언가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장소는 아닐까? 어떤 가능성 하나도 그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이제는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혼자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 문제는 자신 혼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그는 되돌아서 자신의 차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핸들 위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바닷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잔잔해진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횟집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왔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쉽게 떼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집으로 가는 대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파출소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어두운 마음 속에서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조용한 어촌 마을의 겨울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 삼부 진실의 빛. 작은 파출소 안은 겨울밤답게 적막했다. 형광등은 살짝 깜빡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마을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이창수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쉽게 힘을 주지 못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의심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산속 창고에서 본 희미한 빛과 움직이는 그림자 그리고 스티로폼 상자 위에 남겨졌던 고양이 발자국 하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신호처럼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파출소 안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한 명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수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설명했다. 한 어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의 회를 사가고 있다는 사실. 그 양이 평범한 식사를 넘어서는 양이라는 점. 그 회가 산속 깊은 곳에 낡은 창고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가 겹겹이 들려왔다는 것까지. 경찰은 그의 말을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여러 군데 비어 있었다. 그 여백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들여다보아야 할
틈새처럼 느껴졌다. 창수는 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혹시 자신이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사정도 모른 채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다. 혹시라도 이 안에 누군가의 위험이 숨어 있다면 그걸 알고도 외면하는 편이 더 큰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짧은 침묵 끝에 경찰은 창수의 말을 천천히 정리했다. 그날 밤 바로 출동을 나가지는 않았다. 산길은 어두웠고 무엇보다 명확한 범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대신 다음 날 낮 그 창고를 함께 찾아가 보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창수는 파출소를 나서며 묵직한 안도감과 새로운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그의 마음속 의심이 아니라 마을과 공적인 시선 속으로 옮겨졌다. 다음 날 겨울 햇살은 의외로 부드럽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과는 상관없이 창수의 가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파출소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운전석에는 전날 그의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또 다른 경찰이 함께 타고 있었다. 창수는 뒷좌석에 조심스레 몸을 실었다. 마을에서 산 쪽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겨울볕을 받은 논두렁과 하얀 김을 뿜어내는 집 굴뚝, 길가를 천천히 걷는 노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창수는 그 풍경 속에서 어제 보았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 뒷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주민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과 무게가 숨어 있는 듯했다. 경찰차는 어제 그가 홀로 따라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밟아 나갔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될 즈음 차 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세 사람 모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겨울 흙길 위로 바퀴가 지나가며 자잘한 돌멩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드디어 낡은 창고가 시야에 들어왔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 벗겨진 페인트, 삐뚤어진 문틀, 한쪽이 찌그러진 물탱크,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익숙한 트럭 한 대. 할머니는 이미 창고 안에 들어간 듯 보이지 않았다. 경찰차가 멈추자 엔진 소리가 꺼지고 숲속의 정적이 차를 감싸 안았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났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어렴풋이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창수는 어제 느꼈던 그 미묘한 기운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창고 주변 풍경이 하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낡은 박스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철제 구조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흔적처럼 남은 작은 발자국들. 그 발자국의 모양은 사람 것이 아니었다. 작고 둥글게 찍혀 있는 발바닥의 윤곽은 분명히 고양이의 것이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창고 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안쪽에서는 규칙적이지 않은 작은 기척들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었다. 무언가가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
무언가가 상자 위를 뛰어오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주 미약한 짧은 울음들이 섞여 들렸다. 그 소리는 공포라기보다 어떤 살아있음에 가까웠다. 경찰은 서로 눈빛을 맞추고 문 앞에 섰다. 그 순간 창수의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하게 느껴졌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안쪽과 바깥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해왔다. 경찰은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작게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다. 문 안쪽에서 잠시 움직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울림. 잠시 뒤 문고리가 움직이고 녹슨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쪽의 공기가 한순간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조금은 비릿한 듯한 냄새,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체온이 섞인 것 같은 공기.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세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누군가 예상했을 법하면서도 결코 쉽게 떠올릴 수 없는 풍경이었다. 창고 안에는 빛이 그리 밝지 않았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벌거벗은 전구 하나와 벽 쪽에 덜렁 매달린 작은 조명이 안쪽을 간신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 아래에서 수십 쌍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고양이였다. 크기가 제각각인 고양이들이 창고 안 곳곳에 있었다. 낡은 상자 위, 헌 이불 위, 겹겹이 쌓인 스티로폼 역, 그리고 할머니 근처의 바닥까지.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찔하다가도 금세 다시 한 방향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 방향에는 김복래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창고 안쪽 작은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앞에는 스티로폼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얼음과 함께 얇게 썰린 우럭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작은 그릇들 위로 회 조각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다. 한 점 또 한 점. 그 손놀림은 조심스럽고도 익숙했다. 할머니의 발치에는 이미 몇 마리의 고양이가 모여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릇을 앞으로 밀어주면 고양이들은 다투지 않고 천천히 다가와 회 조각을 입에 물었다. 그 광경은 어디선가 본 듯한 식사 시간 같기도 했고 어떤 의식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 같기도 했다. 경찰과 창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막 범죄 현장 같은 곳에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풍경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먼저 창수를 찾았다. 잠시 놀란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어쩐지 알 것 같다는 듯한 잠정적인 수긍이 그 눈동자에 떠올랐다. 그리고 경찰 두 사람의 모습이 그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창고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지막한 숨소리와 고양이들이 회를 씹는 작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정적 속에서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그저 침묵만으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창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의문과 이미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진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만든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이 한 장면 앞에서 다른 의미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고양이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들 앞에 놓인 작은 회 조각들을 묵묵히 먹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했다. 할머니는 다시 스티로폼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새로운 회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그릇을 더 채우며 창고 안 한편에 놓인 작은 사진틀 쪽으로 잠시 눈길을 보냈다. 그 자리에는 청년 한 명의 사진이 있었다. 햇볕 좋은 날 어딘가 바닷가 근처로 보이는 배경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 품 안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그 미묘한 연결고리가 창수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사진 속 청년과 바닥에서 회를 먹고 있는 고양이들, 그리고 이 낡은 창고 한가운데 있는 김복래 할머니, 이 세 존재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이제 곧 입 밖으로 흘러나올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어디까지나 평온했다. 그 평온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지닌 무표정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을 가만히 껴안고 그 위에 살포시 이불을 덮어둔 듯한 얼굴이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과 함께 색이 바랜 메모지들이 핀으로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매일의 날짜와 작게 적힌 숫자들,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우럭 20kg, 약 먹이는 날, 복돌이 컨디션 좋음. 그 메모지들 위로 할머니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만 같았다. 이곳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이자 누군가의 마지막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자리 같았다. 모든 조각들이 점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다. 김복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묻고 누군가는 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장소에 깃든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안에 가득하던 고요함 한가운데로 조용히 한 줄기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의 빛이었다. 이제 그 빛이 향하는 곳에는 한 사람의 삶과 한 아들의 흔적과 수많은 작은 생명들의 시간이 겹겹이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낡은 창고 안에 서 있었다. 사부 바다의 노래. 창고 문이 천천히 닫히고 밖에 찬 바람이 다시 산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창고 안에는 할머니와 고양이들,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창수와 2명의 경찰만이 남아 있었다. 공기에는 비릿한 회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따뜻한 체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어떤 장식도 없는 공간이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삶의 흔적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회를 나누던 손을 멈추고 바닥에 내려둔 작은 담요를 가볍게 폈다. 그 위에는 덜 마른 빨랫감처럼 작고 흐릿한 색의 수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얇은 노트 한 권이 고양이 털과 섞여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바닷가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품에는 작고 마른 고양이가 안겨 있었다. 그 청년이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창수는 사진을 멀리서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고양이들과 이창고 그리고 회 20kg의 의미가 서서히 그의 가슴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짐승들과 가까웠다.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길고양이 한 마리에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고 밥을 챙겨주기 위해 학교 가던 길을 돌아가곤 했다. 이창고는 원래 아버지가 쓰던 낡은 양식장 창고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한동안 방치되었지만 아들은 다시 이곳을 찾아 고양이들을 돌보는 장소로 삼았다. 버려진 고양이들, 다친 고양이들,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던 작은 생명들. 아들은 그 모든 생명들을 이 창고로 데려와 치료하고 먹이고 돌보았다.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남는 것도 없는 일에 왜 시간을 쓰냐?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고양이 타령이냐? 그런 비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고양이들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얘들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 기억을 떠올릴수록 부드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들은 창고의 한쪽에서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봤다. 차갑게 식어 있는 작은 몸뚱이를 보고 그는 서둘러 바닷가 쪽으로 뛰어나갔다. 따뜻한 물을 구해오려고. 하지만 그날 바닷가는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위험한 상태였다. 아들은 그 파도 속에서 넘어진 채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깊은 곳으로 가져가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들을 찾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만하루 뒤 갈매기들이 울던 바닷가에서 젖은 옷가지와 아들이 쓰던 작은 약통만이 발견되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할머니는 말을 잃고 온 마을이 조용해졌으며 창고에 남겨진 고양이들은 아들을 잃은 듯 며칠 동안 울기만 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바다를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곳을 두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가슴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들 대신 이 아이들을 지키자. 그 결심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 3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회 20kg를 사서 이 창고로 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았다. 그 시간은 아들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할머니는 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얘들이 밥 먹을 때면 내 아들도 같이 먹는 것 같아서 그제야 창수는 알 수 있었다. 이 행동이 허황된 집착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랑을 견디기 위해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 붙잡은 삶의 끈이었다는 것을. 창고를 가득 메운 수많은 눈동자 속에서 아들의 마음과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고양이들의 작은 울음은 그녀가 잃지 않으려 했던 아들의 숨결이었고 회 20kg는 그 숨결을 이어가는
하루의 약속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울림이 묻어 있었다. 창수 역시 말을 잃은 채 창고 안을 바라보았다. 바깥의 겨울바람은 차갑기만 했지만 이 작은 창고 안은 누군가의 사랑과 기억으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창수는 횟값을 조금 깎아드렸고 어부들은 잡지 못한 작은 생선들을 조용히 창고 앞에 두고 갔다. 젊은 주민들은 고양이 집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밥 주는 일을 도우며 고양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구나. 창수는 어느 날 창고 앞에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지요. 그 말에 창수는 마음속으로 답했다. 아드님도 분명 저 위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산길을 비추는 날 창고 앞에는 작은 나무 하나가 심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은 복돌이 나무였다. 바람은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마치 바다가 먼 데서 살며시 들려주는 노래 같았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들은 그녀를 맞이하며 부드럽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아들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날도 회를 나누고 고양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복돌아, 오늘도 잘 먹자. 엄마는 아직 여기 있다. 바닷바람이 그 말끝을 부드럽게 감싸며 멀리 실어 날랐다. 그 풍경 속에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 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